이어서는 메타스타틱 UC에서 ADC가 적용되어지고 있는 EV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약제라고 할 수 있는 사키스주맙 고비테칸과 트라스주맙 디룩세티칸 혹은 엔허투라고 불렸던 이 두 약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G는 이 유로세리알 캔서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트롭2라는 안티젠에 대한 IgG1 안티바디를 백본으로 하여서 좀 특이하게도 엔자임을 이용한 링커가 아니라 이 거의 유일하게 로우 pH를 이용한 클리버블 링커를 적용하여서 토포 아이소모라제 이니비터, 즉 이리로테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SN38 페이로드를 이용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럭 투 레이쇼는 이제 8대 1인데요.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런 이리노테칸 계열의 토포 아이소마제 이니비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호모지니어스한 값을 이렇게 8대 1, 4대 1 이렇게 만들기가 좀 더 쉽고, 또 그러면서도 이 토포 아이소마제 이니비터는 이 슈퍼코일링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DNA 일종의 데미지를 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약간 스테디하게 반응을 나타나고, 그래서 조금 가급적이면 높은 레이쇼로 적용하는 게 좋다고 되어져 있어서 이제 뒤에 나올 NO2에서도 이제 토포 아이소메지 이니비터인데요. 그럴 때는 다 이제 8대 1에 가까운 드럭 투 안티바디 레이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SG는 뭐 EV랑 비슷하게 레이터 라인에서부터 그 효과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드 라인 이후, 즉 이전의 일반적인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마무리된 시점에서의 약의 효과를 먼저 밝히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 SG에 대해서는 이제 페이스 2 연구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트로피 U01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 2로 이제 싱글암으로 이루어진 연구이지만 그 대상 환자를 좀 다르게 해서 이제 멀티 코호트를 대상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드릴 내용처럼 이전에 PBCT나 면역 항암제 노출되어서 서드라인 이후의 세팅의 환자들을 포함된 코호트가 있는 반면에 뭐 시스플라틴 인 엘리저블한 환자에서 이제 퍼스트 라인의 코호트도 있었고 뭐 등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호트 1, 즉 이 서드라인 이후 시점에 합당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페이스 2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서바이벌 타임의 오버럴 서바이벌이나 PFS가 아닌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레이트를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로 하여서 1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또 EV와 비슷하게 사실 EV의 넥틴포 익스프레션이 많다면, 그리고 SG도 이제 트롭2 익스프레션이 많다면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약제니까 잘 들을 것 같지만, 이전 연구들에서 이제 큰 관련성이 없다고 나와서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 연구는 등록이 됐고요. 또 이제 특이하게도 이전에 EV를 치료받았던 환자 소수이긴 하지만 10명까지 포함해서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좀 궁금하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종양내과 데이터에 익숙치 않으신 분이라면 자꾸 이제 ORR, Objective Response Rate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잠깐만 코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시작은 이제 리시스트라는 이제 종양을 평가하는 그것을 따지는데, 이 내용은 사실 아주 복잡하고 조금 많은데요. 그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정의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제 Complete Response CR, Partial Response PR, Progressive Disease, Stable Disease가 이러한 이제 정의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100%라고 이제 기준을 정하면 그게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면 이제 그것을 이제 CR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이때와 비교해서 30% 이상 감소된다고 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PR,
파셜 리스판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 이상 증가됐다. 그리고 혹은 뉴 리전이 생겼다고 하면 이제 내성이 생겼다 해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로 이제 내성을 시사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사이를 이제 스테이블 디지즈라고 하게 되고, 여기서 이런 전체 환자 중에서 PR과 CR, 즉 PR 이상을 달성한 환자의 그룹을 이제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레이시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스테이블 디지즈까지 포함한 경우를 디지즈 컨트롤 레이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라지는 게 이제 CR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림프노드 같은 경우는 1cm 미만으로 주면, 림프노드는 원래 정상 조직이고 약간의 리액티브하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1cm까지는 이제 비나인 디지즈로 보기 때문에, 뭐 20cm였던 림프노드가 0.8cm가 됐을 때 0%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림프노드는 사실은 이제 CR, 그때는 이제 CR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제 0%라는 표현은 약간은 제가 너무 간략화시켜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0%가 아니어도 CR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7cm 정도까지 줄면은 이제 퍼센트로 보면 이제 PR이지만, 이제 PR에 있어서도 컨퍼메이션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컨퍼메이션은 주로 이제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띄고서 재평가했을 때도 이제 PR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컨퍼메이션, PR을 컨퍼메이션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 연구처럼 ORR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 컨퍼메이션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컨퍼메이션 과정 없이 이제 PR로 판정하기도 합니다. 여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컨퍼메이션 과정이 이제 필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사실 요 20% 증가돼야만 PD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PD의 기준을 보면 가장 작은 사이즈에서의 레퍼런스로 삼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돼야 PD가 아니라, 여기서 이 정도까지만 증가해도 20% 증가 이상만 증가하게 된다면 이 시점이 이제 PD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시스트는 사실 여러 가지로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서요. 이런 리시스트와 관련된 내용, 또 요즘은 이뮤노 세라피가 늘어나면서 이뮨 릴레이트 리시스트, IR 리시스트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시간이 된다면 언제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리시스트는 과연 그러면 항상 절대적인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리시스트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약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임상시험에 사용한 기준점으로 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렇지만 물론 이 리시스트에 따라서 이 반응들이 대부분 오버럴 서바이벌이나 그런 거 잘 콜러레이션 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엔드포인트인 거는 맞지만, 실제 진료 환경에서 무조건 이 리시스트를 따라야 된다,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환자에게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PD가 되면 임상시험에서라면 이거는 이제 내성이 생겼다 보고 이제 이 시점을 이제 프로그레션이나 보게 되고 하게 되지만,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베이스라인보다는 그래도 적은 상태고, 특히나 이게 서서히 커지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그리고 뭐 다음 약제가 뚜렷한 게 없다면 이럴 때는 이 항암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환자에게 더 이득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료 환경에서는 무조건 이 리스트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의 진료 환경에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하는 심평원에서는 또 이렇게 리시스트를 가지고 자꾸 삭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참 그 사이에서 임상의사의 고뇌와 나름대로 이렇게 절묘한 요령이 때로는 환자의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2 연구의 이제 결과인 ORR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환자의 이제 최고의 맥시멈 반응, 절대 반응 퍼센트를 봤을 때 이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인 이 ORR에 있어서는 27% 정도를 보였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30% 이상 줄어들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최대한 줄었지만
한 달 뒤에는 다시 요게 유지되지 않았던 환자들이 제외되고 나면 실제 이제 ORR은 이제 27%였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27%도 아주 적은 수치는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파크리탁셀이나 도세탁셀 그런 항암제들의 반응률 아, 앞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0에서 15% 정도라서 그에 비하면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밝혀졌다고 볼 수 있고 디지즈 컨트롤레이션은 이제 60%여서 서드라인 이후에서 이 정도 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그래도 이 약제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FDA 어프로브를 받았던 그 연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규모의 일부지만 10명의 EV를 투여됐던 환자들에서도 리스폰스 레이시 이제 30%를 달성을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타겟 안티젠이 다르고 붙인 페이로드가 다르니까 어떤 교차 내성이 생길 가능성도 없고 해서 이제 이런 효과를 동일한 효과를 이제 보였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이제 적은 N수이긴 해서 뭐라고 말을 하긴 없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보고 현재 여러 가지 약제들에 있어서 이런 듀얼 ADC를 쓰는 즉 EV와 SG를 같이 쓰는 그런 방식의 연구들이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이런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가설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톡스서티에 있어서는 뭐 다른 톡스서티는 이제 특별한 건 없이 이 붙인 이리노테칸이 이 메로우 서프레션에도 심한 편인 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메로우 서프레션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톡스서티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넘기는 거 이상의 뉴트로페니아 같은 것은 좀 있어서 사실 그레이드 4 뉴트로페니아도 10여% 가까이 있어서 이런 메로우 서프레션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약간의 컨선이 이 페이스 2에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튼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상 연구로 당연히 이제 확증적으로 이 약의 효과를 SOC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확증적 연구인 삼상 연구가 트로픽스 공사 연구라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EV가 서드라인에서 SOC로 잡아왔던 EV301 연구와 이제 거의 동일한 이제 디자인으로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플라티늄 베이스드 케모세라피와 면역 항암제를 투여받았던 서드라인 이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 SG를 투여했던 그룹과 이 현재까지 당시에 투여하고 있었던 스탠다드 오브 케어인 케모세라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양군을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하는 연구고, 당연히 이제 삼상 연구이기 때문에 오버럴 서바이벌을 아주 공고한 엔드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오버럴 서바이벌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했고, 해저드 레이셔 0.755까지를 유의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N수인 711명의 N수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GCSF에 대한 프라이머리 프로필락시스, 즉 투여 시점부터 GCSF를 예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맨데이터리가 아니었던 이제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 OS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에서 이전에 이제 EV 데이터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망률의 감소의 위험도인 해저드 레이쇼가 0.86으로 원래 증명하고자 했던 0.755보다 이제 그런 감소의 폭이 적어서 이것은 이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주 안에도 이제 든다고 해서 P-밸류는 이제 0.05 미만을 내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제 페일한 연구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보면은 뉴메리컬하지만 분명한 이렇게 조금씩의 분명하진 않지만 차이가 있어 보이고 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지만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트에 있어서도 23%대 14%로 기존의 항암 치료보다는 그런 이제 뉴메리컬한 차이는 이제 비교적 뚜렷하게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확인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연구는 이제 실패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 2에서 받았던 이 SG의 FDA 어프로벌이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위드드롤이 되는 상황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차이가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특히 자세히 보면 이, 이 자주색의 SG가 이 초기에 급격히 조금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들이 보면은 이 트리트먼트 릴레이트 어드밴스 이벤트에서 이 SG 그룹에 보면은 거의 이제 15명의 환자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케모세라피 그룹의 이제 5명에 비해서 이제 매우 많은 편에 속하고, 특히 이 환자들 중에 대부분인 14명이 초기 1개월째에 사망을 했고, 그 원인이 이제 피브랄 뉴트로페니아 같은 감염의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메로 서프레션이 페이스 2에서 보였던 것처럼 그 약간의 이제 위험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초반에 이렇게 어, 데스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이 유의성을 좀 보이지 못한 면이 사실은 있었고요. 그래서 추후 이제 연구자들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GCSF를 프라이머리하게 투여하는 것을 맨데이터리 하지 않게 하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소한 아스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거나 콩팥 기능이 좀 안 좋거나 LFT가 좀 안 좋으면 아예 이제 약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미리 GCSF를 투여하는 것을 강하게 이제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시점이 이제 2022년 거의 이제 9월이어서 이제 끝나기 직전, 환자가 등록이 마무리되기 직전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 어,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이제 P밸류란 이제 절대적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만 코너로 다시 한번 이제 한방인들께 한번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값이라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 이제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통계값이 분포가 이렇게 보인다고 했을 때, 그걸 해저드 레이쇼로 예를 든다면, 해저드 레이쇼가 이렇게 0.7 정도라고 하면 이 부분부터가 이제 5% 미만이어서 통계적으로 일반적인 통계적인 기준에서 우연히 발생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요. 요 100명의 환자에서 이제 실제 측정된 값이 만약에 해저드레이쇼 0.8이다. 그럼 이거는 이쪽 바깥으로 존재하는 우연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것은 이제 가설을 증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환자 수를 300명, 예를 드는 겁니다. 늘려서 하게 되면 파워가 증가되면서 쉽게 말하면 이 분포가 이렇게 좁게 되게 되고요. 그때 동일하게 해저드레이쇼 0.8이 나왔다고 하면 이때 0.8은 이제 5% 미만의 확률이어서 통계적으로 우연히 발생하기 어려운 유의한 것으로 돼서 이제 가설을 증명하게 될 수도 있는, 똑같은 0.8인데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어, P밸류를 증명하지 못해서 어쨌든 EBM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비던스를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만들지는 못한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 없냐, P밸류가 0.05를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SG라는 약제가 아직 그래도 EV와 뭐 컨비네이션 된다던가 용량을 좀 조정한다던가 프라이머리 GCSF 서포트 등을 이용해서 여러 단계에서 이제 아직도 이제 시험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시 우리 프랙티스로 이제 넘어와서 치료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다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세 번째 약제인 TDXD, 엔허투라고 부르는 트라스마브 디루스티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허투를 타겟으로 한 ADC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TDXD, 엔허투 상품명이라고 부르는 트라스마브 디루스티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허투를 타겟으로 하고 IgG1 안티바디고, 역시 이제
라는 엔자임에 의한 클리버블 링커고, 역시 이것도 이제 앞서 SG와 동일하게 이리노테칸의 계열의 이제 페리페이로드를 쓰고 있고, 이제 그 8대 1의 이제 DAR을 갖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투 패스웨이는 이제 사실 워낙 그 종양내과 하시는 분들에서는 다 이제 유명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패스웨이고, 이런 이제 트랜스 멤브레인 리셋하고, 이 자체가 이제 세포의 어떤 성장이나 그런 것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이제 프로토 온코젠이고, 그래서 이게 허투의 익스프레션이 늘거나 혹은 허투의 익스프레션이 늘도록 이 허투를 담당 진의 뮤테이션계 행위나 혹은 진의 앰플리케이션이 증가돼서 허투 익스프레션이 많아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온코진 형태로 돼서 이제 세포의 성장을 이제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캔서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허투 이제 파스티브라고 부르는 이런 진 뮤테이션이나 앰플리케이션이나 프로테인의 오버 익스프레션이 있으면 대부분의 암 중에서 이제 예후도 좀 안 좋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투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트라스주맙에 이런 페이로드를 붙인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약제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노투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TDXD는 현재도 이제 브레스트랑 뭐 콜론, 스토막 일부에서는 이제 FDA 이제 승인을 받은 약제인데요. 그 외 나머지 암종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승인되어진 거나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데스티니 펜튜머 02 연구라는 일종의 어떤 특정 암종이 아니라 전체 암종 중에서 허투가 오버 익스프레션 된 그 메타스타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이제 티슈 어그노스틱 페이스 2 연구를 이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스탠다드 케어 최소 하나 이상은 투여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페이스 2 연구이기 때문에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스를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하였고, 이거는 이제 블라인드드 뭐 이렇게 센트럴 리뷰조차도 하지 않는 그냥 인베스티게이터가 판단하는 이제 ORR로 하였고요. 환자 수는 이제 267명으로 이제 했고, 그 중에 이제 블래더 캔서 환자가 이제 41명이 포함된 데이터였습니다. 전체에서는 한 37% 정도의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트를 보여서 어느 정도 준수한 결과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엔도메트리알 캔서나 서비칼 캔서나 오바리 캔서처럼 자이노클로직 캔서에서 이제 상당히 높은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어서 이제 블래더 캔서 역시 적지 않은 반응률을 보였고요. 전체로서는 39%, 특히 허투 3 파지티브에서는 이제 50% 가까운 환자에서 반응률을 보여서, 사실 뭐 EV라고 해도 뭐 거의 40% 될까 말까고, 뭐 SG 같은 경우는 어 23%에 이제 불과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특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EV나 SG는 이런 네킨포나 트롭2 익스프레션과 이제 무관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허투 익스프레션이 이제 많이 됐으면 이제 효과도 이제 좋은 것처럼 나타나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ADC 중에서는 최초로 펜 튜머 또 이제 티스 어그노스틱하게 허투 익스프레션, 오버 익스프레션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FDA 이제 승인도 받게 됐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없지만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사전 신청으로라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암종에서 대부분 메디컬 온콜로지스트라면 최근에는 이제 허투 IHC 정도는 이제 치료 시작하면서 체크하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어서 쿠키 영상으로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다녀온 오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랑시 오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랑시 오름은 멀리서 찍으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 보여지는 오름이고요. 상당히 그래도 오름치고는 높이가 이제 높고 비교적 큰 오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어,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서 보면은 이 위쪽에 이렇게
분화구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넓은 공간이 생기고, 이 분화구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한 100m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름의 분화구 치고는 이제 큰데, 요 이제 분화구라고 이제 부르지는 않고요. 이것을 이제 제주 오름에서 이제 군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기생화산이 이렇게 솟구쳐 웃으면서 이 화산재가 주변으로 이렇게 쌓여서 이제 동그란 원을 그리는 형태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용암이 한쪽으로 터져서 흘러나가면 이제 말발굽 형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동그란 형태의 이제 군부리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고, 이제 그 제주도 신화에서는 이제 선문대할망이라는 우리 할머니께서 이 제주도 땅을 만들면서 이 치마폭에 이제 진흙을 실어 나르면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좀 덩어리들이 하나하나씩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오름이라고 하는데, 그 좀 큰 진흙 덩어리가 이제 떨어져 있으면 그걸 이제 주먹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이제 좀 납작하게 만들었는데, 그 주먹으로 누른 자리를 이렇게 또 이제 신화적으로 이제 군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를 천천히 걸을 수가 있어요. 이 걸을 때 이제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인데요. 뭐 이제 한라산 쪽을 이 군부리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멀리 한라산이 뚜렷하진 않지만 쫙 보이면서 어떤 넓은 평야가 이제 나타나지게 되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바닷가까지 이렇게 넓은 평야가 나타나면서 정말 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그 기념비적인 것은 검은 오름이 더 있겠지만, 어떤 단순한 이제 풍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낭시 오름이 더 멋지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 한번 예, 영상 제 찍은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서 능선이 있고, 또 반대로 넓게 펼쳐진 평야와 바다 끝이 실제로 보면 더욱더 이제 광활하게 와 닿아서 정말 멋진 곳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름의 여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여기 다낭시 오름도 검은 오름과 함께 안 가보셨다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오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